지난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거 사실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건 더더욱이나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라크도 또 다녀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정우성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언제 되셨어요? 친선대사로 임명된 건 2015년이고요. 임명되기 전 1년 전 2014년에 이제 서포터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죠. 네. 맨 처음 2014년 서포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네네. 왜요? 왜 하필 정우성 씨를 콕 찍어서 요청을 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왔냐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는지보다는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 준 게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뭐 난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뭐 UNHCR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 받음이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응했고, 사실은 이제 응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요? 유엔 난민기구 이제 뭐 캠프를 가든지 하다 보면은 그 엄청난 숫자와 왜냐하면 난민의 숫자들이 각 지역별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의 단면을 어떻게 진술된 모습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저 스스로도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해 나가기가 굉장히 또 힘든 면도 있어요. 유엔 난민기구가 정우성 씨한테 찾아와 준 걸 반갑게 고맙게 인생의 계기로 삼아서 선뜻 하겠다고는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 그건 거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캠프에 매년 갈 때마다 또 방문하기 전에도 약간의 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서 또 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처참함, 절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또 내가 어떤 그 진실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또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요번에 이라크 갈 때도 그렇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캠프에 가면은 작년에 갔던 캠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이 다 닮아 있지만 또 각자의 그 삶이 평범한 삶 속에서의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역사나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은 이제 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평탄하게 살다가 전쟁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돼버린. 이번에 가신 곳은 이라크의 아르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난민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는 캠프였습니까? 그 아르빌은 이제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도시 난민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이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캠프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왕래가 있었던 옆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난민의 신분으로 국경은 넘었지만 자기의 자력으로 이제 생활을 먼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캠프 밖에서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뭐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최후의 보루로 이제 난민 캠프 안에 이제 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받아들여진 몇 가족들이 난민 캠프 안에서의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을 그 전해 듣는 광경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들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이게 어떻게 형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절박함 속에서 이제 희망을 잃어가지만 마지막 하나의 희망의 끝자락을 잡고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잡고 또 생활을 이어가야지. 그 눈빛으로 이제 질문들을 하고 야, 이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됩니까? 혹시 내가 여력이 되면은 상점을 열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어떤 한 아버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가가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4명의 아이가 있고 1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9살인데 간질병을 앓고 있대요. 저런.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도시난민 형태로 본인이 고국에서 갖고 온 어떤 현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이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들의 이제 그 의료 혜택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개개인들의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 쌀마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이대는 40대 초중반이었죠. 근데 8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제 8명이나 예. 중동 지역은 이제 굉장히 그 다산이죠. 예, 다산이죠. 네. 딸 2명은 이제 독일 쪽, 터키를 통해서 독일 쪽으로 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한 상태고 이제 아들 6명을 데리고 이제 이라크에 들어와서 이제 캠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쿠르드 자치 지역은 이제 난민들의 캠프를 이게 이제 장기 거주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서 이제 난민들이 살짝 이렇게 캠프를 집처럼 자기 능력 안에서 이렇게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증축까지? 네, 근데 이제 평수는 제한돼 있죠. 아하, 이 엄마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지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지붕을 새로 했는데 하필 그게 그 양철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의 열을 그대로 투과해서 뜨겁겠네요. 예, 집 안이 뭐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사우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땀들이 막 저도 이제 줄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의 사연은 시리아에서 이제 집 안에 있는데 그 총탄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갑자기 그 날아든 총탄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엄마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사흘 동안 그 아버지의 죽은 시신 옆에서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시신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점점 커지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5일째 되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그 4일 동안 아버지의 시신을 지켰던 아이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 외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라크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뭐 탈원 작전으로 그리고 2014년부터 그 이슬람 국가의 통치하에서 이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그 정신적 외상들이 상당히 큰데 이 아이들 그러니까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 정신적 외상에 대한 어떤 정신적 치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와 이제 협력기구들이 그 캠프 안에서 그런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노래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캠프 안에서 이제 당장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급선무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치료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밀리는 그렇죠. 그런 또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네. 뭐 음식료품, 의약품 또 필요한 인력 이런 게 다 부족하죠.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호 대상자로 엊그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6,560만 명이라고 해요. 6,560만. 예.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군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난민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2,250만 명이고, 그리고 3초마다 한 명씩 또 시리아민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숫자의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난민 얘기를 하고 이런 엄청난 숫자들을 얘기할 때 이제 한국 사회에 계신 분들은 그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 그러게 말입니다. 남의 얘기지 그거 예. 멀지.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위급한 상태가 직간접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먼 나라 국가의 얘기다라고 방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후원이나 지원이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난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구나라는 관심과 인식만 가지셔도 그런 도움의 시작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은 데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직접 후원금 같은 걸 보내고 뭐 이런 게 다 있죠? 네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 내에 좀 뭐 저소득층이나 또 뭐 장애인이나 뭐 우리 내부의 어려운 분들을 돕자 이런 것들도 요즘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어려운 사람 돕자 이것만 해도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가는데 게다가 난민 그러면 조금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네. 그 올해로 이제 6.25 발발 67주기죠. 민족끼리의 안에서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실향민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 한반도에서 이제 그 전쟁이 더 심화됐으면 국경을 넘어서 뭐 일본이나 어디로 갔겠죠. 네. 뭐 바다건 그 중국 쪽이면 뭐 상하이 쪽이나 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난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실향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 고향에 못 들어간 그런 실향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게 그렇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문제였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국제사회에 그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로 빨리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한반도라는 입지가 굉장히 언제나 그 열강들 속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위치에서의 어떤 열강들과 그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도움을 선두하는 그런 국가로 앞장서 나간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봉착했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쟁 좀 없앨 수 없습니까? 그 사실 이제 그런 그 원론적인 질문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 전쟁, 이놈의 전쟁.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이 종교, 종파 간의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인간은 꼭 이렇게 인간은 서로를 말살시키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인가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긋지긋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가 굉장히 그 인류 역사에서 긴 세월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고 그리고 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런 어떤 남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성장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우성 씨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요? 그렇죠. 네. 판자촌 사셨다고요? 네. 뭐 사당동 철거촌 산동네에서 살았었죠. 그 당시에 판자촌보다도 더 열악한 시설이다. 지금 저는 어쨌든지 간에 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이라는 거와 그리고 나라를 잃고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다른 문제죠.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동정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난민 영화제라는 걸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올해로 제3회. 벌써 세 번째입니까? 네. 금년에 언제 시작해요? 6월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한다. 딱 하루 합니까? 네. 이번 한국 난민 영화제는 이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도
상영이 네, 된다면서요. 네. 첫 번째 섹션에서 이제 유엔 난민기구 그 다큐멘터리가 2편 상영이 될 건데 이제 그 그 중에 한 편이 제가 이제 작년에 레바논 갔을 때 만났던 가족을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고 저는 이제 그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참여했습니다. 네, 네. 제목이 경계에서. 경계에서. 네. 직접 화면에는 그럼 안 나와요? 목소리만 나와요? 저 이제 그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화면에 잠깐 나와요. 잠깐.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만났던 그 가족의 얘기를 그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레바논에 그 가족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가족이 딸이 3명이었는데 막내가 이제 누아라고 태어난 지 20일 됐던 아이고, 갓난아기. 친구였어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가 그 아이 이게 사실 그 아이에게 줄 그 분유 하나 먹이려고 해도 이제 불도 떼야 되고 깨끗한 물도 어디서 받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분유 한 번 먹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억에 그 아이를 만나고 숙소에 돌아가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도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감정이 조금 약간 올라와가지고 라이브를 망쳤죠. 네. 네.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고.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모습, 그런 감정적 태도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잠깐 동안 하다가 끊었죠. 네. 한국 난민영화제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한번 좀 지켜보고요. 네. 앞으로 유엔 난민 그 친선 대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하실 계획이죠?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엔 난민기구가 저를 저버리지 않는 한,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특사가 됐듯이 네. 정우성 대사가 특사로 승진하시는 때까지 승진은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의 노력, 책무가 더 커지는 네, 거겠죠. 노력에 대해서 그 유엔 난민기구가 아마 그 분에 대해서 이제 고마우니까 그런 또 특별 호칭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 많이 하셔서 네, 특사 빨리 되시라고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되고 뭐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최후의 보류로 이제 난민 캠프 안에 들어오는 이제 거고. 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받아들여진 몇 가족들이 난민 캠프 안에서의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을 그 전해 듣는 광경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들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이게 어떻게 형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절박함 속에서 이제 희망을 잃어가지만 마지막 하나의 희망의 끝자락을 잡고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잡고 또 생활을 이어가야지 그 눈빛으로 이제 질문들을 하고 야, 이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됩니까? 혹시 내가 여력이 되면은 상점을 열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어떤 한 아버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가가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또 그들은 이제 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삶을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평탄하게 살다가 전쟁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돼버린. 네. 네. 이번에 가신 곳은 이라크의 아르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난민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는 캠프였습니까? 그 아르빌은 이제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에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도시 난민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내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뭐 이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캠프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왕래가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난민의 신분으로 국경은 넘었지만 자기의 자력으로 이제 생활을 먼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네네. 그런 노력들을 캠프 밖에서 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뭐 난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뭐 UNHCR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 받음이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네.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응했고 사실은 이제 응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요? 유엔 난민기구 이제 뭐 캠프를 가든지 하다 보면은 그 엄청난 숫자와 왜냐하면 난민의 숫자들이 각 지역별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의 단면을 어떻게 진술된 모습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저 스스로도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해 나가기가 굉장히 또 힘든 면도 있어요. 유엔 난민기구가 정우성 씨한테 찾아와 준 걸 반갑게 고맙게 인생의 계기로 삼아서 선뜻 하겠다고는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 네네. 그건 거죠. 네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캠프에 매년 갈 때마다 또 방문하기 전에도 약간의 또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가서 또 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처참함, 절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또 내가 어떤 그 진실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또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요번에 이라크 갈 때도 그렇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캠프에 가면은 작년에 갔던 캠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이 다 닮아 있지만 또 각자의 그 삶이 평범한 삶 속에서의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역사나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지난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거 사실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건 더더욱이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라크도 또 다녀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정우성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언제 되셨어요? 친선대사로 임명된 건 2015년이고요. 임명되기 전 1년 전 2014년에 이제 서포터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죠. 맨 처음 2014년 서포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네네. 왜요? 왜 하필 정우성 씨를 콕 찍어서 요청을 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왔냐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는지보다는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 준 게 감사했어요.